안녕하세요. 경제민주주의 20일 창립기념자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권경희 변호사입니다. 이뻘쭘아. 오늘 굉장히 쟁쟁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대표에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20일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운영위원 김찬입니다. 우리 다 박수 해야 왜 되는 다 게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운영위원 맡고 있는 전성인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운영위원 조혜경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제 먼저 오늘 이 자리가 경제민주주의 20일, 줄여서 경민 20일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네. 그 창립기념자담회이니만큼 경민 20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개괄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님 먼저 그럴까요? 설명을 좀 뭐, 해주시죠. 저희 경민 20일이 태동하게 된 데는 조국 사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때 이렇게 조국 사태가 발발하고서 친조국 반조국 이렇게 정확히 부쩍이 났죠. 나라의 반조가 네. 그래서 이제 뭐 친조국 반조국 이것이 결국은 시민사회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뭐 자기 반성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시민사회라는 것이 권력 감시를 위한 기관이냐 아니면은 어떤 자기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뭐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곳이냐 이런 뭐 진영 논리라고 해야 되겠죠 이른바 이렇게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권력 감시하고 그 진영 논리, 그 시민단체는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민사회라는 것이, 시민단체라는 것이 권력감시, 견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시민단체가 아니고 이른바 우리 뭐 위성단체, 그리고 관변단체라고 해야 되겠죠. 홍위병. 그렇죠. 세게 네. 얘기합시다. 그렇죠. 네. 참여연대도 제가 이제 창립산업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보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됐건 누가 권력을 쥐고 있건 나와 남의 구분 없이 끊임없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본연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조국 사태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네. 인식이 많이 확산됐다 이런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참여연대 활동을 비록 회원은 아닙니다만 이제 조금 관계를 가지면서 했었는데 저는 훨씬 저는 훨씬 이전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미국에 있을 때 얘기는 하지만 작년 한 2월, 3월 이때 이제 유선주 중앙관리관 네. 간단히 그냥 유국장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는데 저는 그걸 처리하면서 진보단체가 왜 이렇게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특정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몰고 갈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네. 그 유선주 국장 누군지 아시죠? 네네. 공정위에서 징계 받고 직위해서 되신 분이요. 예, 그렇게 이제 언론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말씀에 의하면 자기는 이제 공정위의 조직 차원의 비리나 또는 이제 피비대자와의 유착 이런 거를 이제 고발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조직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그 결과가 직위 해제가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입장을 가지려면 특히 이제 권력 감시를 하려면 공정위는 이제 정부 부처고 권력 감시 대상이니까 만약에 유선주 국장의 말이 맞다면 그건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자고 질의서를 보내는 과정이 이상하게 이제 매우 왜곡되고 질의서가 갖고 있는 날카로움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변질됐죠.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시민단체가 이게 이제 짠맛을 잃어버리는 시민단체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전 선생님이 그때 이제 미국에 계셨고 저는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이 전 선생님이 작성한 질의서를 뭐 이렇게 공정위에 보내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뭐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사실은 참여연대에서 지금 이제 몇몇 보수 언론들에서 말씀하시듯이 약 60여 명 가까이 현 정부의 어떤 고위직 인사로 이제 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참여연대 서울시에 포함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서울시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장이 김상조 현 이제 정책실장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김상조 실장님 이후에는 이제 조국 교수조차도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났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비판의 칼날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이렇게 뭐 무디게 해버린다고 할까요? 당시 이제 저도 이제 회의에서 사실은 그런 적도 없거든요. 저희 이제 경제금융센터에서 어디 질의서를 내보내겠다. 사실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런 질의서를 작성했으면 특별하게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한 경우가 제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참여연대 20년 동안.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이른바 일반회사로 치면 이사회라고 할 수 있는 상집이라는 곳에서 이제 2차례 회의를 거쳤고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상당히 이제 뭐 진한 커피가 아주 뭐 미숫가루처럼 선주 국장님 사건하고 이 조국 사태가 경민 21의 태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 사태 때는 국장님 사태 때는 그나마 미숫가루로 변한 뭐라도 그런데 있지. 조국 사태 미숫가루로 때는 쌀떡을 하겠어요. 그걸 아니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고 사실 뭐 제대로 된 한 줄도 못 나가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못한 거죠. 사실은 내부에서 싸우. 조국 때 제일 실망했던 거는 유성주 국장 때 그리고 질의서에도 어쨌든 뭐 아니 뭐 그것도 나갔는데 조국은 질의서를 못 냈어요. 그래. 그 준비를 하다 결국에는 예. 뭐 그냥 그때 거기서 이제 많이 결국은 결정적인 이제 어떤 민낯이 드러났다가 그리고 더구나 이제 같은 진보 진영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제 뭐 하여튼 어려운 내부 토의 과정을 거쳤지만 예를 들면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성명서가 나왔거든요. 질의서보다 더 강한 이제 의사 표현 형태였던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보 진영 시민단체라는 것에 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이대로 좋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의 잣대도 동의를 해야 되지만 네. 그 시민단체 권력 감시의 기준도 동의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리 편, 네. 네 편 이게 네. 좀 달랐다. 우리 사람. 예. 우리 사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전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유선주 국장 사례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조국 사태 때도 뭐였으냐면 어떤 시민사회라는 곳에서 부정이라든가 비리를 발견하면은 곧바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질의서를 보낸다든가 논평을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없었거든요. 그럼 결국에서는 이제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들 뭐 민정수석이라든가 뭐 권익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것도 제대로 기능도 못하고 시민사회도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불투명해졌다라고 할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은 뭐 이래서는 안 된다. 견제하고 감시하는 무언가 이제 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소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시민단체는 있어야 된다. 기존의 어떤 뭐 시민단체의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누구나 다 그 조국 사태라는 건 그랬겠지만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한 이제 충격이었어요. 내가 알던 이 사람들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그리고 나와서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만나 보니까 조국 사태는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사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이 사람이면 당연히 이런 반응을 하겠지 하면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는. 그래서 야, 이 문제는 진짜 예단을 불허하고 우리 사회에 이제 퍼져 있는 진보 진영이라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혼란을. 전 교수님은 먼
미국 땅에서 멀리서 지켜보셨지만 아마 여긴 더 했겠죠? 내부적으로는 좀 뭐 황당무계하고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건데 그 우리 편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움직이지 네. 말자. 그래서 움직이지 말자. 시민사회가 그 비판이나 권력 감시의 활동들을 스스로 접어버리는, 멈춰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어서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보예요 아니면 당신은 가짜 진보예요 이런 논쟁이 아니라 그 진보건 아니면 가짜 진보건 진짜 진보건 간에 시민사회가 자기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본인들이 스스로 저버리는 형태로 가버렸던 게 우리한테도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그게 저는 뭐 검찰 개혁이라는 이상한 데로 가면서 더 결국은 황당무계한 하나 남은 저기 감시 단체마저 막 칼날을 꺾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감시는 선거인데 사실은 선거도 어떻게 될지 너무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검찰개혁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공수처를 만드냐 네. 안 만드냐 네. 그것도 진영 논리에 빠져서 네. 찬성하면은 진보고 네. 반대하면은 네. 뭐 수구 세력. 수구 세력이고 뭐 자한당인지 새누리당인지 이제 이런 식으로 논의가 완전히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 한국의 지성사회 마비되고 비판력 마비되고 이제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지금 그때 이후 그렇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지.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뭔가 몇몇 분들이 그렇죠. 의기투합을 해서 여기 이렇게 모인 뭐, 거죠. 예. 민주주의 21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게 회동이 된 건데 이 단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단체의 어떤 비전랄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저희의 비전은 이름 그대로 딱 명실상부하게 경제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제민주주의라고 네.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고도 좀 생소해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이제 건가요? 헌법에도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좀 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조 박사님께서 설명해 이 쉽지 않은 그리고 합의도 어려운 경제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제가 정의를 해야 되는 막중한 부여받았는데 네.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의견인데 그렇죠. 일단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누구나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이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서 이제 경제민주화의 정의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한다. 여기에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경제민주주의가 무엇인지가 거기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혹은 우리 단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모든 시장 참여자, 그게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소상공이건 그다음에 노동자건 그리고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간에 모든 시장 참여자가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장의 영역까지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확장하는 것을 저는 경제민주주의로 정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정치민주주의가 1987년 소위 말하는 민주화 체제 이후에 정치민주화가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도 부단하게 경제민주화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정치는 점점 민주화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이걸 찾아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지나치게 소수에게 집중돼 있고 그 권력을 소수가 독식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서로 자기의 이권들,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특권들을 유지하려고 서로 담합하고 결탁하는 한마디로 정경유착.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이 정경유착 구조는 사실은 우리는 그 박정희 시절에 이미 만들어진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인데 그게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 그게 이제 권력의 집중,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동등한 발언권 이런 것하고는 배치된다. 그런 것은 이제 잘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정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경제주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답보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양자 간에도 역학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경유착 얘기를 하지만 경제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것이 이제 정치 관료나 또는 이제 정치권 세력을 포섭하고 그 사람들은 포획되고 따라서 둘 사이에 이제 유착이라고 말하는 서로 이권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까지 타락하고 마는 게 아닌가. 이게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 양자의 관계는 이렇게 한쪽은 뭐 어느 정도 가는데 한쪽은 안 가고 이대로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민주주의가 너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정치민주주의까지 결국 타락시키고 그런 것들이 정경유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촛불혁명과 탄핵을 통해서 그 정경유착, 그 권력 구조하고 경제 권력, 정치 권력과 경제 정치 권력. 권력과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유착된 그 구조가 실제로는 좀 종식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농단 사태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유착한 대표적인 예. 그러니까 최고 통치권자와 그렇죠. 삼성이라는 네. 최고 재벌 둘이 이제 서로 한 사람은 뭐 퇴임 이후에 경제적인 또는 영향력의 확보, 또 한 사람은 자기 승계를 위한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 이런 두 개의 이권을 가지고 거래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를 깨부시고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했고 적폐청산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거냐? 제가 보기에는 적폐청산 처음에 좀 하려고 한 듯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다시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만나는 식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그러면서 내부에 부패하는 양상도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고 그걸 처리하려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제대로 된 감시 능력을 못하고 이러면서 이 사회가 다시 이제 그 촛불혁명 때 확 올라갔다가 다시 땅바닥으로 가라앉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인 사명을 망각한 게 아닌가. 예. 어떻게 사회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저희만 이렇게 생각하나 싶어가지고. 저는 사회자라 중립을 유지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 권력과 관련해서도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긴 하지만 나중에 기회를 좀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아까 그렇죠. 이제 이제 저는 사실은 네. 이제 검찰 개혁 말씀을 나중에 언제 해주시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87년 체제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이제 정치 민주주의조차도 경제 민주주의가 잘 안 되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최근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정치적 기득권까지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랄까요?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검찰개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욕구 그게 이제 뭐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 표현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제 정치 기득권의 유지 이거는 그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정당 그렇죠. 문제랑 연관이 되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김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네. 경제 권력을 독식하는 것을 깨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도 사실은 정치 권력을 독식하는 걸 좀 깨보자 하는 건데 다 깨보지 못해도 조금이라도 깨보자. 그럼 정치 권력을 어떻게 독식해왔냐? 통합당과 민주당이라는 이 거대 정당 둘이 지역구를 거대하게 차지하면서 비례성을 약화시켜가면서 독식해오거든요. 결국 선거법 취지라는 게 비례 의석을 좀 더 소수 진보 정당들에게 좀 더 보장해보자. 이게 입법 취지 아닙니까? 선거법 취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래한국당이 생겨버려요. 네. 민주당도 거기에 또 맞대응을 한다고. 미래한국당이 비례복제당을 정당이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복제를 한 거죠. 예. 근데 그런 꼼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정당하게 또
대도로 가지 못하고 또 비슷한 방향으로 네. 자신의 이제 위성 세력들, 의병이라 그러죠? 의병들도 시민을 위하여 네. 뭐 연합비례정당 또 무슨 뭐 열린민주당 이런 거 다 네. 동원해서 이런 걸 다 모아서 또 비례위성을 만든다고 하면 여기 선거법의 개정의 취지가 다 무색해진 거죠. 도로목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경제민주가 진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정치민주주의도 지금 삐걱삐걱거리고 네, 해야 되니까.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례정당을 그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유에 중요한 것이 그 미래한국당하고 그 미래통합당 요즘은 정당 이름도 너무 복제정당.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신한국당, 한나라당, 예. 자유한국당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잘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하여튼 어쨌든 네, 네. 그 기존의 자한당의 세력이 어쨌든 이 그 바뀐 선거법에서 제1당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민주당은 그런 지금 얘기도 그런 있죠.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네. 많은 기자들과 언론에서 시뮬레이션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것대로 어떻고 네, 저때로 네, 어떻고 네. 시뮬레이션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가정을 해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어. 네. 미래한국당만 있어. 이제 미래한국당 위성정당만 있는 상황을 딱 보면 네. 미래한국당이 한 15석에서 17석 정도를 더 가져가요. 그래서 일당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과반수는 절대 안 돼요. 한참 모자라요. 그렇죠. 지금 원래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민주당이 과반을 얻지 말고 소수정당들과 연합해서 정권 운영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민생당이 합치면 과반이 충분히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어떨 때 큰 문제가 생기나 하면요. 민주당의 지역구에서 참여해서. 그게 무서운 이건 거예요. 비례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거는 사실 네. 민의의 반영이라고 네. 봐야죠. 네. 그런 문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꼼수에 꼼수로 맞서서 비례 민주당 같은 비례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들게 되면 오히려 지역구 참패로 가는 길을 스스로 닦는 것이다. 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분하셨어요. 예. 아 정말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존에 있던 당에 그 있었던 텐트를 조금 이제 당을 좀 쪼개 놓기는 했지만 텐트 두 개가 있는 거는 옛날과 빅텐트. 그대로 그렇죠. 똑같이 민주대 반민주 구도라는 네. 빅텐트 두 개가 그대로 진보대 엄청나요. 보수건 민주대 반민주건 그럼 지난 40년 동안 도대체 정치 발전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아쉬운 거죠. 그리고 네. 그렇게 정치가 가고 경제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에 저희는 이제 미래가 잘 안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왜 경제 민주화를 하려는 사람이 정치까지 말을 하냐? 예. 어떤 사람이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두 개가 서로 따로따로 너희는 정치만 얘기하고 너희는 사법개혁만 얘기하고 우리는 재벌개혁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안 그럼요. 풀린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돼서 네. 아무래도 이런 거를 좀 생각한 게 아닐까. 네. 네. 네, 말씀 충분히 제가 네, 공감이 됐습니다. 네. 이 단체가 네.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기대도 생기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경민 21이 앞으로 활동 방향이랄까, 활동의 중점 이런 것을 대표님이 좀 이제 저희가 한번 세 가지 지향점을만 읽어봤는데요.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째는 정의로운 경제, 투명한 시장, 공정한 정책 이 세 가지 지향점을 뽑았고요. 이것과 관련된 이제 주제들을 저희들이 이제 항상 해오듯이 논평, 보고서, 토론회 이와 같은 식으로 외화를 할 거고요. 국회와의 협업을 통해서 입법 제안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항상 하는 꼭 고발도 하십니다. 그때 꼭 우리 권 변호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종업계 네. 동지들이 많이 도와야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장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민 21이 진정한 권력 감시 단체이자 경제민주화의 구현을 앞당기는 시민단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빼뜨리고 말았는데 이제 경제민주주의 21이란 새로운 단체가 출범을 했고요. 국민 여러분의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후원이 악플을 이긴다라는 옛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요? 제가 만들어봤고요. 네. 지금 아래 이 자막에 이렇게 흘러나올 텐데요. 좀 많은 후원을 하셔서
저희 경제민주주의 21이 새로운 시민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럼 많은 활동과 또 많은 성원과 후원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담회 이것으로 마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진짜 끝났네.